M7은 5.5% 올랐어요. 근데 M7을 제외한 이 기업들이 14% 올랐습니다. 이제 캐비너스는 점도표도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약점이 됐습니다. 8월 12일 날에 국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주차 첫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이제 한 주를 여는 기념으로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타이틀은 제가 약속과 압박 그리고 넓어지는 강세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약속과 압박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호재라는 게 있고요, 악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리고 호재가 많으냐 악재가 많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호재를 받고 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식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현재 시장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만큼이나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호재를 약속이라고 잡았는데요. 약속,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기업들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고, 그리고 가이던스라고 하는 제시를 하는데 그 가이던스도 아주 좋은 가이던스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강세장에 저변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존에는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있었죠. 그죠? 이제 말 그대로 빅테크들이었었는데, 빅테크들을 제외한 주식들로 이제 강세장의 저변이 넓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트렌드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서 압박의 여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지정학 분절화. 이제 이란 쪽의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고착, 그리고 그로 인한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재 증시에는 압박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재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과 압박 안에서 점점 더 균형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의장이 왔죠. 그 케빈 워시의 연준의장이 최근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채권 불확실성이 현재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석의 틀을 보기 앞서가지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가 현재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왔죠. 고용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고용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 그리고 지표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 전 세계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2%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현재 아직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4% 이상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신흥국들도 4%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이제 막연한 강세장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거시경제에 또 하나의 축은 뭐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부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래서 호르무즈의 긴장이 현재 전 세계 국제 유가를 약 80불대 선에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쟁 시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유가가 60불대였거든요. 근데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유가가 뭐 80불, 100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란 전쟁에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대로 쭉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높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다른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호르무즈라고 하는 이 해협에는 에너지도 지나가긴 하지만은 물류도 같이 지나갑니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비스나 제어 물가로 서서히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 거시의 축 두 가지 성장과 인플레이션 보게 되었을 때 성장은 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 거시 환경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유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를 갉아먹는 세금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오름에서 나온 인플레이션이 성장도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결국엔 전 세계의 석유가 비축된 석유가 바닥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엔 유가가 자연적으로 150불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하겠지만 인플레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거시경제 환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S&P가 공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들어선 지는 벌써 4년차가 됐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최근 어떤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M7이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있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인데 그 7월 중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요. 7월 중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M7은 5.5%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근데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있죠. 이 기업들이 14% 올랐습니다. 평균 내보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매그니피선트 세븐보다 나머지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계속 시장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냐면 순환매예요. 순환매. 강세장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궁극적으로 이 강세장의 온기는 모든 주식으로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주식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폭이 계속 넓어지는 게 다른 데이터로도 보이는 게 현재 S&P 500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60% 이상이 50일 이동평균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만연한 순환매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의 모습은 강세장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했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S&P 500 기업의 8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944년도 기준은 평균 64%였었는데 이거를 현재 크게 초과한 거죠. 그리고 4년 최고의 서프라이즈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비트한 것도 모자라서 이익을 비트한 폭 그것도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이익 성장의 폭이 아주 넓다. 그래서 아주 넓은 섹터로 광범위하게 현재 이익 성장의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강한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만연한 강세장의 트렌드이다 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S&P 500 목표치를 아직까지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연말 기준으로 8,100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017년 중반 기준으로 8,300을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가장 불리시한 하우스인데 이 하우스는 12개월 뒤를 보게 됐을 때 앞으로도 S&P 500이 12%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실적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강세장의 동력이 시장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가 하우스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도 사실상 내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강세장이 하지만은 내부에서는 그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가이던스를 보이고 견조한 매출을 보이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근데 눈높이 미달하는 기업들은 처참하게 하락하는
즉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건강한 강세장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으로 보게 됐을 때 나타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내용만 있느냐? 전 항상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목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이제 중앙은행의 변화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연준위원장으로 왔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그린스펀과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스펀 체제에서 연준이 어땠었냐면은 그 되게 모호했어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힌트를 주는 거 꺼렸고요. 그리고 시장의 그러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준은 그냥 말 그대로 침묵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너무 힌트를 주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데이터를 보고 그냥 금리 결정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린스펀의 철학인데, 워시는 그 철학을 사실상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랑은 정반대예요. 파월 체제 연준 어땠습니까? 파월 체제의 연준은 기자회견도 되게 많이 하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도 자주 줬었고 뭐 인터뷰도 자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점도표도 자주 내놨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케빈 워시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표도 없애려고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애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이제 10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장에 힌트를 다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미리 보고 움직이는데 익숙해졌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없애겠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의 변동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불확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겠지만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제 채권이 당연하겠지만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급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채권이 불확실해진다는 뜻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나 국채가 불확실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출에 있어서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해지는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면 설비 투자를 많이 했던,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빅테크들입니다. 빅테크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기업들,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AI를 선점하고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의 확대가 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면, 이제는 채권을 내기 시작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발행을 가지고 데이터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AI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것이 8천억 달러까지 집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채권이 발행된 것이 이제 4,500억 정도 발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행한 채권도 변동성이 커지겠죠.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걱정을 하겠죠. 얘네 빚을 이렇게 냈는데, 그죠?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면서까지 AI 캐펙스를 더 늘릴 수 있겠는가?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 채권 금리를 과연 얘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시작하겠죠. 근데 사실상 시장을 주도해왔던 테마주가 뭡니까? AI거든요. 근데 그 내러티브가 흔들릴 수 있는 징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채권 금리 변동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내다 보니까 사실 이 채권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채권으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이 몰림으로 인해서 다른 데 채권들 있죠. 하이 일드 스프레드로 가야 될 채권들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그 기업들에 가야 될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가야 될 돈이 하이퍼스케일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산하기로는 이 하이 일드나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가야 될 그런 채권의 그 수요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을 찍는 바람에 약 20% 정도까지 흡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타 산업군들의 조달 비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말 무슨 말이냐? 특히나 하이 일드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둘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물가겠죠. 근데 8월 12일 날에 물가가 나옵니다. 미국 CPI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CPI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추측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8월 11일 날에 그랬을 때 미국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도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을 많이 찍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겐 약점이 됐습니다. 큰 약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월마트, 홈디포, 시스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얘네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월마트, 홈디포 다 뭡니까? 소비의 척도죠. 소비의 척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리에 영향을 당연하겠지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시스코도 발표하는데 시스코는 AI 낙수 효과를 누리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 기업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순환매가 나온다는 트렌드는 명확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강세장이 이어진다면은 그러한 트렌드는 갈수록 더 고도화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AI 섹터 중에서도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력망이라든가 방위산업재라든가 산업재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저평가된 기업들로 우리가 다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뭐냐? 리스크 요인은 크레딧이죠. 크레딧. 뭔 말이냐면 채권 금리인 겁니다. 채권 금리. 그랬을 때 그러면 부채가 많이 낀 기업들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팩터에 집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퀄리티 팩터가 뭐죠? 부채 비율이 낮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시를 망칠 수 있는 요인 하나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격화되어서 혹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가 막힌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 해지가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가 오르는 게 가장 어떻게 핵심인 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 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해야 될 자산 배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세론, 약세론 둘 다 보게 되었을 때 팩트는 그럼 뭐냐? 강세장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인플레, 부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긴축이다. 즉 이제 인플레가 높아지면 당연히 긴축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리스크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호재와 악재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투자하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퀀트 투자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간은 8월 26일 저녁 8시고요. 완전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무료 세미나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퀀트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제가 항상 시황에서 드리는 내용을 실제 투자까지 접목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기에서 신청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